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를 인사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 관객분들의 이 열정의 크기를 제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벤처 포럼을 진행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변윤지입니다. 어제까지 흐리다가 오늘 유난히 햇볕이 좋아서 더 뭔가 신이 나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하루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고벤처 포럼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드린 후에 고벤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벤처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는데요. 1부에서는 강연 1시간을 들으신 후에 모든 관객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10초 자기소개, 글을 기반으로 한 짧은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신 후에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는 벤처계 핫이슈에 대한 5분 동안의 발표를 9개 정도 들으시고요. 그 이후에 1분 발표, 그리고 벤처계 유수의 벤처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멘토링 해주시는 IR 발표 순서, 이렇게 총 9시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구호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제가 요즘 고벤처 포럼 고고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2014년도 제6월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고벤처 포럼 고고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4년도 6월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 순서로는요. 저도 이분의 강연이 무척이나 기대되는데 CNT테크 전화성 대표님의 강연이십니다. 제가 전화성 대표님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카이스트 학내 벤처를 첫 번째로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의 벤처 1세대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리고 벤처 요즘에는 전화성의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으로 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YWCA와 함께 재능 기부 차원에서 영화를 연출하고 계시대요. 벌써 4번째 영화를 연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전화성 대표님께서 오늘은 벤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 책도 작년 말에 유행했었는데 오늘 전화성 대표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이 제목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우리 회사보다 큰 플레이어들을 늘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CNT테크가 두 번째 회사인데 첫 번째 회사였던 SL2 또 두 번째 회사 CNT테크 시장에서 늘 우리가 경쟁했던 플레이어들은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물론 당연히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니까 늘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명랑해전 관련된 그림을 제가 이제 준비했거든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제목 이외에 이제 명랑해전 그 그림을 띄워놓은 이유가 명랑해전 다 아시죠? 곧 이제 명랑이라는 그 영화도 개봉하게 되는데 세계 전사의 정말 기록적인 그 해전이잖아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기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쟁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깨다라는 이슈로 이 명랑해전 그림을 보여드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제 시장에 나가면은 당연히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또 자본력도 훨씬 큰 기업들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전장과 비슷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전장처럼 전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전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 혹시 이게 좀 늦게 나오더라도 제가 다 외우고 있어서 이제 그대로 강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덩치가 큰 상대를 이제 덩치가 작은 상대 그 자신 입장에서 싸워 나갈 때는 전선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 불리해집니다. 시장도 전장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도 뭐 또 이제 조폭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뭐 예를 들어 조폭 한 10명이랑 싸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막 조폭들을 다 격퇴하고 그러면은 비현실적인 영화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적인 영화들은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은 일단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실제 골목 같은 데서 적들하고 다시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골목은 서 있어봤자 한 두세 명밖에 쓸 수 없는 골목에 서서 10명 이상의 적을 상대를 합니다. 그건 되게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10명과 또 나 혼자 싸울 때 일단 전선을 좁힌 겁니다. 전선을 한두 명 정도 설 수 있는 전선으로 좁혀서 실제 그 적들을 상대를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 전략도 똑같았습니다. 그 133척의 배, 실제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면은 포위될 수밖에 없죠. 실제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포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단 전선을 좁힌 겁니다. 전선을 좁힌 곳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울돌목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해서 실제 전선을 좁힌 곳이죠. 우리 배가 비록 12척이었지만은 저 전선에는 실제 배가 한 10척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3척이라 한들 10척으로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에서의 경쟁 우위인데 전선에서 경쟁 우위는 우리가 앞서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조선술도 앞서 있었고 화포술도 우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앞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순서대로 적을 격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실제 이 전선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이긴 것이죠. 실제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으로 시장에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장 규모가 되게 큽니다. 되게 큽니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제안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크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현실적으로 작더라도 작은 시장인데 경쟁 우위가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도 사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에셀트라는 회사도 시장 규모 자체가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시장에서 매출을 한 50억 정도 내면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기업을 해나갔고, 두 번째 CNT테크라는 회사는 더더욱이 실제 우리는 현재 그걸 주문중개 플랫폼이라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초창기 우리가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 중에 외식 시장이라고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유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200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년 하고도 지금 한 3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사업이 꿈이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해야지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카이스트 석사 1년 차가 지나갈 무렵, 그때 첫 기회가 왔었는데, 어떤 기회였었냐면은, 당시 이제 과기부에서 카이스트 출신 벤처 기업가가 많으니까, 카이스트 출신 학생들한테도 벤처 창업을 허용하겠다, 이런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보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학내 벤처 1호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세부 전공이 음성인식 기술이었기 때문에 음성인식 기술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그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었고 2천만 원 가지고 그냥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일단 기술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으면은 시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음성인식 기술 가지고 시장을 열어 나가는 게 좀 막연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돼? 뭔가 말을 이제 단어 단위로 알아듣는 이런 기술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신문을 뒤적거렸는데 신문에 이제 공고문이 하나 떴습니다. 공고문이 그 모 증권사에서 그 음성인식 증권 이제 ARS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래서 구축을 위해서 이제 기술평가, 그 당시 벤치마킹 테스트라 했었는데 이 BMT를 통해서
통과한 기업의 음성 인식 시스템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주고 우리가 사도록 하겠다. 이런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고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런 입찰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구나. 사실 이제 그게 첫 매출에 대한 이제 그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 이제 좀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미 그 공고가 나가기 전에 삼성이나 LG전자에서 스피노프 된 회사들이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국적 기업, 그 당시 LNH라는 기업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미 뭐 많이 준비를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처음 대답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SL2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니까 카이스트 학내벤처 1원대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줄 알고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을 이제 받고 이제 이 증권사를 찾아갔더니 테스트 방식을 설명을 해주는데 전화 망상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저희는 그때 시연하면은 늘 이 마이크 가지고 시연을 했었는데 전화기로 테스트할 거다. 그러니까 전화 망상에서 음성 인식 2,000단어를 그러니까 증권 단어 2,000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와라. 근데 그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었었는데 이제 당시 기술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기업 출신 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은 그 음소 기반의 인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소 기반의 인식기라는 거는 그냥 2,000단어를 등록을 할 때 그 텍스트로 타자를 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음소 단위로 이제 바로 조합이 돼서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인식 모델이 되는 형태였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수준은 음소 단위가 아니라 그 단어를 통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2,000단어니까 한 남녀노소 한 400명을 모아다가 2,000단어를 다 녹음을 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학습을 해서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는 기술이었었거든요. 근데 뒤떨어지지만은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음소 단위의 인식률 왜곡 때문에 이 무식한 방법의 인식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논문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무식한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게 당장에 이렇게 전화 망상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AR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음성 코퍼스, 그러니까 그 증권 단어 2,000개의 녹음 파일을 구축을 해야 되는 작업이 첫 번째였고, 이제 그 작업된 파일들을 가지고 트레이닝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2000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 넘어야 될 산이 이제 그 산이었던 거죠. 일단 제가 처음 이제 문제 부딪힌 것이고, 이거를 뭐 피해가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고 첫 번째 만난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극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준비가,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2,000단어 코퍼스를 이제 수집을 하기 위해서 ARS 카드를 이제 사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다이얼로직 보드라고 하는 그 ARS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카드를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로커스라는 회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증권사 음성인식 BMT가 있는데 그 카드를 빌려주면은 1년 동안의 무상 사용권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제가 이제 좀 되게 어리게 보여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가라고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한 3시간을 그냥 버텼습니다. 3시간을 버티니까 조금 이따 이제 연구소장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L2라는 회사고 보이스 카드를 빌려주면 1년 동안의 음성인식 무상 사용권을 준다는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 다 무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들으시더니 그냥 그 주민등록증 맡기고 빌려가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그걸 이제 빌렸습니다. 빌려서 그 카드를 들고 이제 그 학교로 와서 기숙사마다 그때 PC가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 PC를 북 뜯어서 그 안에 이제 모뎀 슬롯이랑 그 다이얼로직 보드 슬롯이랑 같아서
모뎀 슬롯에다 그걸 꽂고 매뉴얼을 보고 한 이틀을 밤새서 이제 녹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 방 기숙사번에 전화를 하면은 그 ALS 시스템이 전화를 받는데 그때 이제 삐 소리가 나면서 그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L2의 음성 녹음 시스템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은 증권 단어 2,000개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증권 단어 2,000개 읽는데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 반. 그래서 그거를 다 읽는데 그 알바비 4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바비 4만 원 받고 카이스트의 그 고급 인재들이 그 녹음 알바를 하고 그 대전 시내 아줌마들 이제 다 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죠. 그리고 2시간 반짜리 파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듣고 또 잘라야 되잖아요. 2,000개 단어로. 그래서 누군가는 듣고 자르는 알바를 또 했습니다. 자르는 알바도 역시 4만 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알바 비용을 써서 이제 그런 음성 코퍼스를 이제 구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켠에선 녹음하고 한 켠에선 자르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한 토요일 날 새벽에 그 음성 2,000단어의 코퍼스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성 인식 코퍼스를 그 증권 정보 그렇게 구축하는 일반적인 시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근데 초단 시간만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다들 좋아하면서 이제 그 단어별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단어 트레이닝을 하려고 첫 단어인 이제 가산이란 단어를 이제 트레이닝을 했더니 서버에서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2시간 곱하기 2,000, 그럼 4,000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제 다들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굳이 서버에서만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있나 PC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PC에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PC에서 학습을 시키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PC라는 500대 빌리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카이스트 아라 게시판에다가 제가 좀 감동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이름을 걸고 그 진짜 뭐 삼성, LG라 LNH를 한번 붙는데 PC를 빌려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구절절히 장문의 글을 썼더니 그때 한 480대 정도 PC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보내주고 학습된 그 음성 모델 결과를 다 받아서 결국 월요일 새벽에 그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통단어 모델 음성인식 시스템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배 차를 빌려서 서버를 트렁크에다 싣고 이제 운전을 한참 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에 차를 받았더라고요. 잠을 안 자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1억 5천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 택시를 불러다가 택시 타고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 딱 서버가 보니까 망가져 있더라고요. 사고 날 때 이게 좀 흔들려서 그래서 저희 백업 서버가 하나 있어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어차피 1억 5천 벌 거니까 좀 대전 갔다 오자 해서 또 대전을 가서 서버를 다시 이제 싣고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는 제가 1등 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어느 회사도 만들 수 없을 거라는 거 확신이 있어서 이제 도전했지만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제가 3년 동안에 진짜 힘들게 번 2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등을 해서 이제 굉장히 허탈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옆에 오시더니 그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이제 SL2라는 회사인데 이러저러해서 아무튼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날리고 그 창업한 지 2주 만에 망했다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고 다시 이제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 뭐 벤처 이런 게 다 생소했고 사업 시작해서 이제 돈 다 까먹으면 망하는 걸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월 7만 원에 준 방이 있었었는데 뭐 그 방세 낼 돈도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일단 자고 이제 방 빼려고 이제 사무실 갔더니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첫 번째 전화가 이제 투자하겠다고 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는 받자마자 우리 회사 어제 망했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왔는데 다 투자 얘기여서 도대체 뭘 보고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건이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2등을 했다. 되게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기사가 났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자본금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이 됐고 그리고 저희도 그 음소 기반의 음성 인식기를 투자 받자마자 열심히 만들어서 6개월 만에 만들어냈고 그래서 2001년에는 38억 매출. 그러니까 당시 음성 인식 시장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걸 감안하면은 38억이면 바로 업계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저희가 매출 51억 달성했었을 때는 업계 1위가 SL2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시장에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카이스트 상대벤처 출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대부분 이제 석사를 마치고 다 창업 학교에서 이제 그 창업을 권유하니까 다 그냥 그 석사 마치고 창업을 다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원래 박사 과정을 가면서 병역 카운트가 되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면서 병역을 마치고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때 창업한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석을 이 병역법을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내 회사에서 병역 특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다 창업을 한 겁니다. 당시 저도 이제 제 회사에서 병역 특례를 받을 생각으로 창업을 했었죠. 근데 그 갑자기 어느 날 그 네오이즈의 이제 두 창업자 장 대표님, 나 대표님 이 두 분이 그 군대 그 병무청 소송을 하더니 갑자기 소송 결과가 이제 군대 가는 걸로 결론이 나서 실제 또 판례가 생기니까 군대를 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서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니까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 이제 그 제목을 보니까 그 제가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지분율이 28%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사회 제목이 그 전화성 대표이사 해임의 건 이렇게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건 둘째치고 그냥 바로 또 해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가 열렸는데 아무튼 이제 저 빼고 다 그 해임에 찬성해서 그날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 느꼈었던 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도 못 챙겼구나. 해임된 다음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점심 식사 시간만 되면은 누구랑 밥 먹지를 스케줄 관리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밥 먹을 사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굶으면서 이제 그냥 업무 인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무튼 느낀 게 이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현재 신지테크는 저희 상직인의 가치를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약간 심신이 좀 힘들어서 그때 그 병원에 입원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가 이제 28이었습니다. 28 봄이었었는데 이제 군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할 것인가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창업을 다시 하는 게 제일 나한테는 실제 그간 경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업을 다시 하는 걸로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다시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TV를 이제 보고 있는데 TV에 이제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피자 광고. 피자 광고가 이제 그때 미스터 피자 광고였거든요. 미스터 피자 광고가 그때 미스터 피자 광고인데 그 왈츠 음악이 이렇게 잔잔하게 깔리면서 그 목소리 좋은 이제 그 성우 여자분이 미스터 피자에는 피자가 없습니다. 뭐 고객이 주문하시기 전까지는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만드는 피자, 스타 피자, 미스터 피자 그리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손으로 만드는 피자인 건 알겠는데 뭐 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면 배달시키는 얘기 아무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직관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런 비효율적인 광고가 있나 그러면서 저 광고에 만약에 배달이라 그러면은 대표번호 자체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홈쇼핑처럼 될 텐데 왜 저걸 안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은 그러면은 그 매장이 400개면 400명이 전화를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을 한 자리 모아놓으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 전화를 띄엄띄엄 받다가 모아놓으면은 빨리 받으니까. 그러면 과연 몇 명이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때 뭐 본사도 찾아가 보고 가맹점도 찾아가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한 150명이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콜 상담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러면은 150명이니까 250명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은 홈쇼핑 효과로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월에 한 3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납품하고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가가치 수익을 고객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대로 이제 창업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이 창업은 이렇게 그 SLT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이 시작했었고 투자도 받고 했었었는데
여러 명이 있고 또 투자도 받고 하다 보니까 SLT의 가장 큰 문제가 늘 산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투자 없이 창업을 했고, 그리고 투자도 일단 안 받고 한번 돈을 벌어서, 대출을 받고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물론 이것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대표번호를 처음에 만들고 2003년 12월 1일에 미스터 피자의 대표번호 콜센터도 오픈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피자 인터넷 주문도 만들어서 미스터 피자 홈페이지도 피자 인터넷 주문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처음에 가맹점들의 반발이 있었고 가맹점들을 거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군에 가기 전까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는 주문량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두 번째 창업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저희 CNT테크 이제 창립이 2003년 7월 7일인데 아무튼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회사를 어머니께 맡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었고 그럼 군대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카이스트 이제 학내벤처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병역 특례 의혹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일인데 마치 병역 특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역 기피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럼 내가 지원해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을 지원해서 가면은 기피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군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산 특수상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산 특기자들이 군대에 가서 이제 장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래서 1년에 15명을 뽑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2004년 3월 29일에 삼사관 학교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도 일찍 시작했는데 결혼도 되게 일찍 해서 제가 24세 결혼해서 이때 이미 아기가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사관 학교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근데 임관 날짜가 6월 25일 날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교제도 다 통틀어서 6.25 사변일에 임관하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임관을 했는데 그 임관의 국방일보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6.25 이후에 애가 셋인데 임관한 경우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전시도 아닌데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군대를 왔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또 50억 정도 매출을 올리던 벤처기업가였는데 조국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왔다. 이렇게 막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육군본부에서도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신 남재준 참모총장님이 저희 참모총장님이셨는데 아무튼 뭐 얘 데려와 이렇게 해서 육군본부로 또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가서 육군본부 가니까 이제 참모총장님 지시서가 하달이 돼서 내려왔는데 중대급 부대일지를 전산화할 것 이게 한 줄짜리가 뭐 내려온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요구 명세서 뭐 해가지고 막 책들이 오는데 한 줄이 딱 온 겁니다. 부대일지를 전산화할 것. 그래서 이게 뭐 어쩌란 얘기야라고 해서 이제 중대들을 방문을 했더니 중대들마다 부대일지를 한 40분씩 쓰는데 이거를 맨날 밀렸다가 막 일주일치 한꺼번에 쓰고 또 막 조작을 합니다. 막 누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표시하고 총알 잃어버린 총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그래서 늘 조작이 더 사고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조작을 못하게 전산화를 하는 게 또 지휘 의도여서 그래서 이제 한글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한글 프로그램의 기능을 차용해가지고 전일 일지를 불러서 수정을 해서 쓰게 하고 그러니까 4분이면 쓸 수 있었고 다 써서 전자결제를 마치면은 파일이 이미지로 전환돼서 아예 조작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 부장님이 투스타였거든요. 이성철 장군님께 이제까지 보고가 저희 과장님이 올렸고 부장님이 이거 혁신이다 그래가지고 참모총장님께 보고를 하자 그래서 참모총장님께 실제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전군 전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일단은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몰입을 하니까 보통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개발 한참 하고 있는데 웬 군무원분이 저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분이 빵하고 우유를 책상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얼마 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되게 혼났습니다. 동료가 굶는데 빵하고 우유를 사다 주는 거는 뭐 이게 그건 당연히 그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라고. 근데 굶을 때마다 누군가 이렇게 뭔가 사다 줬고 또 저녁 되면 저희 과장님이 고생한다 밥 사주시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밥도 사주고 저를 아껴주고 이렇게 이런 인간적인 문화에 되게 제가 군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에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었는데 또 게다가 그 참모총장님 보고까지 끝내고 전군 전력화가 되니까 아무튼 충성심이 뭐 표창도복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성인식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저희 회사에서 집계한 총 유저도가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몇 명이 쓰는 거 했더니 2만 명이 안 됐는데 이 전군 전력화가 되면서 제가 15일 만에 짠 소프트웨어를 50만 대군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15일 만에 짰는데 50만 명이 쓰는 것은 나의 그 능력을 펼칠 곳은 군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 전군 전력화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때 저희 부장님이 관사로 불러서 이제 하사주를 주시려고 관사로 부르셔서 수라를 따라주시면서 너는 아무튼 왜 이렇게 늦게 군대 왔냐? 제가 29에 인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군대로 왔냐?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 SL2 얘기라든지 뭐 쭉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사회가 그렇게 좀 춥고 냉정한 곳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차라리 장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미 뭐 마음이 많이 뺏긴 상태에서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튼 군에 와서 VDLC 전산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런 따뜻한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또 장기를 하라고 한다. 그때 저희 그 부장님이 주셨던 비전이 국방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장교들이 다 교수다. 그래서 군에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수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장기한다 그러면은 도와주시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계속 머뭇거리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저 얘기도 그때 장군님이 해준 얘기이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32살에 인관했습니다. 32살. 그래서 넌 29이니까 3년이나 빠르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이버전이 대세일 거니까 뭐 이렇게 계속 홀딱 넘어가서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어머니한테 장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다니 네가 원하면 해라. 뭐 회사는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진짜 장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일지 같은 소프트웨어 한 7개 정도 더 개발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군 생활에 이제 완전히 심취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그냥 이제 거의 주부셨는데 어머니를 도와주시던 제가 없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격리부장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정확히 1년 된 시점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휴가 내서 회사를 좀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휴가 내서 이제 회사를 왔더니 다음 달에 나갈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플랫폼인데 그게 적자를 볼 이유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실제 매달 4천만 원씩 적자를 받고 또 중간에 한번 시스템이 좀 장애가 크게 생겨가지고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또 빚을 지고 그래서 빚이 8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에 완전히 몰입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개발하는 동안에 집에 빚이 8억이 된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도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사업 계획 제가 세운 사업 계획과 또 군대 갈 때 어머니께 드린 뭐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주요 적자 원인이 됐었던 콜센터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비생산적이고 제일 비효율적인 정말 아수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일 엉망인 조직이 그때의 CNT테크였습니다. 2005년 11월에 봤었던 CNT테크가 아무튼 현재 세상 이런 조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엉망이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출석부를 들고 출석을 부르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 좀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전화 받는 척하다가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얘가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립싱크를 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전화는 밀려들어도 전화는 계속 놓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1시간에 처리하는 주문을 처리하는 건수가 8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계획 세울 때 아무리 엉망이어도 15개는 받는다라는 가정에 사업계획서를 세웠거든요. 근데 15개는 커녕 그거에 반밖에 못 받으니까 4천만 원 적자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확실한 것은 너무 혁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바로잡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혁신을 하게 되면은 잡을 수 있는 이슈다, 그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회사로 다시 와야 되고, 그리고 이 혁신을 일단은 군 생활을 하는 도중이지만은 바로 이걸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월급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좀 알아보러 갔더니, 그때 모든 대출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값이 좀 올라서 1억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빚이 8억이나 9억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일단 1억 추가 대출 받아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혁신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시켜놓겠다. 그래서 절 믿으시고 1억 추가 대출을 받자고 1억 추가 대출 받아서 월급을 주고 이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했던 요게 3가지 활동인데, 상담사한테 왜 8개밖에 전화를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전화가 주문 전화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자나 치킨 시켜보셨죠? 전화해서. 그러면 주문을 일단 할 때는 좋은데 잘 안 오잖아요. 배달전이 되게 자주 걸리고. 그러면은 전화해서 왜 안 오냐라고 이제 화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그러니까 주문과 상관없는 전화가 한 35에서 40통이 늘 생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화를 받다 보면은 거의 40%는 그냥 주문의 전화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주문 같은 날 저희 이제 밥 시간에 전화가 많은데, 나도 배고픈 상태에서 주문 받고 있는데 또 욕을 엄청 들으면은 전화 잠깐 끊고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고 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8개밖에 못 받는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정한 게, 그러면 일단은 또 당시 정직원들이 있었고 파타이머들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아르바이트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쉬운 전화만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문 전화와 주문의 전화를 일단 분리시키고,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주문 전화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이제 결론을 내려서 저희 콜라우팅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콜라우팅은 전화가 들어오면 이건 주문 전화야, 이건 주문의 전화, 이거 분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쉬운 로직이 두 번째 들어왔으면은 주문 외 전화일 가능성이 높네. 이 전화는 인터넷 주문을 한 전화번호니까 인터넷 주문 문의일 가능성이 높네. 이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전화번호를 이제 경험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화가 외식 콜센터는 점심 때 잠깐 들어왔다가 또 오후에 훅 꺼지고 저녁에 또 몰리고, 월요일 3시에 들어오는 전화 인입량과 일요일 6시에 전화 인입량을 비교해 보면은 한 30-4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프락츄에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 이 들어오는 전화량을 예측을 해야지만 이 타산을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화량을 예측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량을 예측을 하고, 이 전화량에 맞게 파트타이머의 근무 시간표를 생성해내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2주 전에 파트타이머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파트타임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전화를 받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입포를 예측을 하고 시간표를 생성하는 그 기술을 이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주문의 전화를 분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의 전화를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의 전화를 이제 그때 누구한테 받게 있었냐면은 출석부 들고 돌아다니던 관리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18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단 어떻게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출석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출근하면은 실제 지문 인증으로 이제 출석 체크가 다 되고, 그리고 앉아서 전화 받는 시간부터 생산성 관리를 다 시스템이 해주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 상담사들 관리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냥 다 앉아서 주문의 전화를 받아라.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 주문의 전화 때문에 막 담배 피우러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반발이 하도 심해서 아니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의 전화를 한 2시간을 받았습니다. 계속 주문의 전화만. 왜 이렇게 안 와요? 이런 짜증 섞인 그런 대화를 한 2시간을 계속 욕을 먹었더니 저 정신이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표를 대거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근무하고 20분 쉬고, 절대적인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그렇지만 급여는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또 정직원들이니까 그때 또 많은 정직원이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문의 전화를 이제 처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상담 이제 그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상담사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잖아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인데,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주문 전화만 들어온다, 시운 전화만 들어오니까 열심히 받으라. 그래서 그때 급여 제도를 어떻게 바뀌었었냐면은, 당시 급여 제도 자체가 파트타이머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게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오래 다니면 시급이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2005년 12월에 시급이 4,000원인데 그냥 한 6개월 이상 계속 잘 다니기만 하면 시급이 5,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좀 이상한 제도였거든요. 근데 실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급 5,000원이 된 사람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급 5,000원 되게 해놓고 그냥 천천히 전화 받고 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주문 건당 300원을 주고 이 300원 곱하기 X 한 금액이랑 15개를 받으면은 4,500원이 되죠. 이거랑 4,000원이랑 둘 중에 큰 걸 주겠다. 그리고 오래 다니면은 이 300원을 400원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급 5,000원 자동 인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상담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시급 5,000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근데 그 고객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너희들 사람 이렇게 많은데도 전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0%를 놓치는데 지금 상담사들 그때 가뜩이나 오래 다닌 상담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은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지금 포교가 일요일마다 20%가 나오는데 상담사 이탈을 또 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자신이 있었던 게, 이탈을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남은 인원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만 끌어올리면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상담사들한테 이거 300원 곱하기 X 이게 뭐 4,500원을 넘어서서 뭐 5,000원, 6,000원도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다들 좀 이렇게 반응이 믿지를 않고 좀 믿지를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상담사들 중에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상담사가 그 평일에 간호사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막 활용하면서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가 뭐 폐부터 비강, 구강을 통한 에너지 한계 법칙 때문에 뭐 15개 이상을 못 받는다, 15개는.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데 주변에 또 끄덕끄덕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럼 좋다, 내가 전화를 받겠다, 나도 전화를 받을 테니까 시간 단위로 나보다 전화 한 통이나 더 받으면은 내가 10,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걸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회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육군본부에 있어서 전국을 이제 편안히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주홀제관이가 주말에 이제 늘 회사에 나왔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내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나보다 시간 단위로 한 콜에 더 받으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에 이제 전광판을 막 달았습니다. 전광판을. 그래서 전광판이 이제 경마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간 단위로 준비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 이름이 주문 건수대로 막 오르락 내리락 막 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는 그런 전광판을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많은 상담사들이 저보다 많이 받으면은 10,000원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첫 토요일 날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토요일도 전주에는 저희가 20%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제 준비 시작해서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전화가 주문 전화만 우리가 되게 쉽더라고요. 저도 되게 빨리 받았었는데, 아무튼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15개를 이미 받았습니다. 30분 동안에. 그래서 11시에서 12시가 딱 끝났더니 제가 29개를 받은 겁니다. 29개. 그리고 그
에너지 한계법칙 그 간호사는 27개. 그리고 아무튼 화장실 갔다 온 두 사람 빼고는 20개가 다 넘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도 뭐야 27 곱하기 300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7,000원. 그래서 얘네들도 이게 10,000원은 못 벌었지만 그 시급 자체에 다들 놀라서 더 열심히 또 받으니까 저녁이 되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학습이 돼서 저녁 되니까 시간당 30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30개가 넘어가면 시급이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기호가 생기면 서로 안 받으려고 막 그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성과급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다 당겨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날 응대율이 99.8%가 나왔습니다. 전주가 이제 80%였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훨씬 더 절감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주문 전송 버튼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문 전송 위에 있어서 이게 0.5초 걸리네. 0.1초로 바꿔야지. 뭐 이렇게 계속 생산성을 계속 매일매일 고도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그달에는 돈을 못 벌면 월급이 못 나가니까 되게 사실 배수의 진을 친 달이었었는데 그달에 저희가 2천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전달에 4천만 원 적자를 6천만 원 끌어올려서 2천만 원 흑자를 냈고 그때 1억 원 추가 대출 받은 돈을 3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할 때는 이제 빚이 없는 상태로 이제 전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새 혁신이 CNT테크가 이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그 핵심 기술들을 다 갖추게 해준 혁신 활동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외식 주문 중에 플랫폼을 하지만은 콜센터 업계 입장에서 봤었을 때 CNT테크의 생산성이 웬만한 업체들보다 두세 배가 지금 현재도 높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KT 건물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전역을 하고 이제 그때 제가 미스터 피자만 가지고 이제 혁신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휴가 나왔을 때 그때 멕시카날 소주해가지고 그때 이제 2개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는 이제 브랜드를 넓혀야 된다. 이 외식 주문 중개 개념을 이제 시장을 키울 때가 왔다. 왜냐면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키우려고 딱 들여다봤더니 그 KT가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개념이 아닌 그 콜센터 아웃소싱 개념으로 시장을 이미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가 콜센터 오픈을 하니까 다른 브랜드들 저거 뭐야 저거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당연히 콜센터 하는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게 됐고 그 시장을 제일 많이 가져간 게 KT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 KT가 뭐 도미노 피자, BBQ, BHC, 또레오레, 뭐 페리카나, 빨간 모자 피자, 뭐 장충동 왕족발 뭐 이런 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7개. 그래서 업계에서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랑은 구조가 틀렸습니다. 저희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고 여기는 상담원 당, 좌석당 비용을 받는 구조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틀렸지만은 그 시장이 겹치는 비즈니스 모델은 틀린 시장이 겹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BQ를 처음에 찾아가면서 이게 지금 주문 중개 플랫폼 형태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점들이 있다. 비용 절감 외에도 훨씬 더 매출도 오를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CNT테크를 아무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뚫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T가 안 하는 브랜드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찾아간 브랜드가 네네치킨입니다. 네네치킨 가서 이런 주문 중개 플랫폼 대표번호나 인터넷 주문을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당시 그 네네치킨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은 이 콜센터라는 것은 되게 사치스러운 솔루션이다. 외식업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BBQ나 도미노 피자 정도, 뭐 미스터 피자 정도 되는 브랜드들이 액세서리처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낮에 한 서너 시쯤에 치킨 매장을 가보면은 거기 계신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닭을 자르고 있습니다. 닭을 자르고 있는데 그게 닭을 보통 우리가 치킨 먹을 때 8각이나 12각으로 쳐서 나오잖아요. 잘라서. 근데 그걸 기계가 잘라서 나왔을 때 원가가 380원이 높아집니다. 그 380원 아끼려고 그 닭 자르는 가위로 사실 손 다 망가지면서 그걸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380원 아끼려고 자르고 있는데 전화 그거 안 받으려고 그걸 내겠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전화성 대표가 제시하는 이 외식 주문 전개 플랫폼은 불가능한 일일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튼 시장에 뭐 KT가 있는 것들보다 그게 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에 뭐 이런 플레이어가 있는 거를 차고라도 시장이 안 열린다는 얘기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그 매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콜센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만든 게 외식 이런 배달 매장에서 적자를 보는 시간대. 그러니까 그 피자랑 치킨이랑 사업 모델이 약간 틀리거든요. 피자 같은 경우는 보통 프랜차이즈를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경영형 또는 투자형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고 치킨은 생계형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권 자체도 치킨보다 한 대여섯 배 큰 데다가 실제 오토바이 라이더나 매장 직원들을 한 1, 20명 고용을 해가지고 실제 거기서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부부 둘이 자기가 원가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닭 튀기고 남편이 배달하고 이런 구조니까 훨씬 영세하고 힘들죠. 그리고 치킨 보통 오토바이 대당 배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치킨은 보통 오토바이 10대 있으면 한 1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 매출로만. 근데 치킨은 보면은 뭐 하나 내지는 2개. 그러니까 늘 매출 1,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고민에 또 매출 1,000만 원 대봤자 그 부부가 둘이 일해서 가져가는 돈 자체가 많아봐야 한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들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부부가 이제 육아 때문에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닭 튀기고 알바가 배달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다 적자고 또 더 큰 적자 요인은 보통 치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홍보수단에 전단지밖에 없는데 전단지를 하나 붙이는 비용이 한 50원 되거든요. 근데 50원 하나씩 50원 계산해서 뭐 전단지 한 500장 주면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뭐 붙이다 막 버리고 막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나 붙이는데 비용이 한 300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적자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콜센터가 전화를 그들이 매장에 있는 이유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건데 콜센터가 전화를 받아줄 테니까 매장 문을 잠그고 전단지를 들고 나가라 직접. 그래서 직접 붙여라. 붙이다가 주문 들어오면은 핸드폰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때 돌아다 닭을 튀겨라. 그리고 배달 갖다 주고 또 붙여라 갔다가 콜센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 NHK에 브리핑을 했더니 좀 화내시면서 말이 되냐고 직접 해보라고 어떻게 한 사람이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킨쇼라 제가 이제 집에 오다가 그날도 되게 낙담을 했었었는데 그 저희 집 건너편에 쓰러져가는 철길 옆에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옛날부터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 40만 주면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그 제가 치킨 매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그때 쇼 광고가 나오길래 치킨 쇼로 하자. 그래서 치킨 쇼로 하고 이제 그 간판에다가 1599-1199라고 하는 대표 번호를 실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치킨 메뉴는 보니까 그 이런 3조 셀텍 같은 이제 그 소스나 이런 파우더 개발하는 회사에서 치킨 메뉴도 개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보고 어쩌고해서 치킨 메뉴 이제 몇 개 개발해가지고 실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대로 그 회사에서 그때는 5시에 퇴근했는데 5시에 퇴근하면서 매장 문 열어놓고 기름통 켜놓고 그래서 문 다시 잠가놓고 집에 가서 전단지 들고 이제 붙이기 시작했더니 저희 집 근처부터 붙이기 시작했더니 한 2시간 붙이니까 첫 주문이 실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 매장 가서 닭 튀겨서 갖다 주고 또 붙이고 그래서 첫날에 제가 7마리를 팔았습니다. 7마리 팔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니까 어제 붙인 게 또 누적이 되니까 그 다음날은 8마리 그러니까 한두 마리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토요일이 돼서 이제 역시 오전 근무하고 빨리 와서 기름통 켜놓고 이제 전단지를 딱 들고 붙이는데 문자가 4개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문이 4개가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걸 혼자 튀기고 배달하고 안 되니까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잠깐 닭 좀 튀겨달라고 그래서 닭을 튀기고 저는 또 계속 이제 혼자 그날 배달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달에 이제 600만 원 매출에 그리고 이제 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제가 다 가져가는 구조였으니까 실제 그 알바를 한 명도 안 쓰고 운영을 하니까 제 통장에 35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NH치킨 이제 갔더니 NH치킨 사장님이 치킨 매장 매출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매출 1,000만 원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6월 달에 그 복날이 껴 있었는데 복날을 끼고 실제 매출 이제 실제 1,000을 넘겨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제안을 했고 그때 네네치킨 그 점주 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치킨 수주를 하고 이제 집에 그 오는데 그 BBQ 전화가 온 겁니다. BBQ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그 KT 콜센터에서 이제 장애가 하루 종일 있었답니다. 근데 복구가 좀 늦게 돼서 그때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그 젊은 친구 좀 불러라 해서 내일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네치킨에 제안했었던 그 치킨쇼 이 프로세스를 PT를 했더니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아도 되게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BBQ BHC가 한꺼번에 수주가 됐습니다.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BBQ를 오픈을 했더니 그 기존에 이제 KT 콜센터는 어차피 상담 원당 급여를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드실려면 드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저희는 무조건 주문 건당만 돈을 받으니까 뭐 제발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화 100통이 들어오면은 원래 50통이 주문건이었었는데 85건이 주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6억이 올라갔고 그게 이제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단 4개월 만에 실제 KT 고객사 중에 도미노 피자를 빼고는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이트들도 그 사이에 이제 몇 개 더 개척을 해서 그 치킨쇼 테스트가 끝나고 한 4개월이 지나자마자 저희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 저희가 브랜드 10개로 업계 1위에 올라섰고 2009년에 이제 그 KT가 도미노 피자 하나를 남기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이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환기 개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환기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교환기 개발도 들어가고 또 하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게 그 저희가 KT보다 어느 부분 경쟁 우위가 낮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유일하게 낮은 부분이 임대료였습니다. 임대료. KT는 사옥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사옥이 없이 그때 KT 금천지점 3층에 저희가 임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싸워 나가려면은 사옥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옥을 짓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근데 그때 하도 제가 그 빚이라면 지긋지긋해가지고 빚을 안 지고 사업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회사에 현금이 한 10몇 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몇 억짜리 사옥을 알아보고 다녔더니 없더라고요, 서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과 그 옆집을 부모님이 저 대학 때 사셨는데 이 두 집과 그 옆집을 사면 사옥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땅값을 10년 후에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거를 그 땅 3개를 터서 가지고 있는 회사 이제 저기 자본으로 빚을 안 주고 이제 저희 사옥을 지었습니다. 2009년에 사옥을 건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옥을 딱 건축을 거의 완공됐을 때 도미노 피자 입찰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 도미노 피자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노 피자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KT가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시장 점유율 이제 90%를 넘었으면서 사옥을 가지고 또 저희 모든 브랜드들이 글로 입주를 하니까 아무튼 경쟁력이 더 커졌죠. 그래서 실제 그때 이후로 시장 점유율 90%를 유지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KT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외식 플랫폼 같은 비즈니스는 CNT한테 맡기고 다시 통신 서비스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벤처들을 위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늘 경영하는 습관이 왜냐면 늘 저기 SL2를 했을 때나 뭐 저기 CNT 테크를 했을 때나 늘 세상이 급변하고 환경적인 변수들이 계속 이제 다이내믹하게 바뀌니까 어떤 리스크함이 우리한테 존재할까 이런 것들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이 넘어왔을 때 하나 저희가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이제 크게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게 주문 중개 플랫폼 자체가 대표번호 주문, 인터넷 주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주문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스마트폰 주문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어느 기업들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향 모니터링하고 좀 뭐 아이폰이라든지 또 안드로이드에 대한 SDK 이런 것들 분석해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어떤 앱들보다 이 피자나 치킨 주문한 앱들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빨리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이 모바일 주문 시장도 저희가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서 주문 중개 시장에 모바일까지 저희가 이제 끼워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경쟁력 중에 약간 좀 문제됐었던 경쟁력이 이제 교환기 구매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대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교환기를 여러 개 사니까 싸게 사고 우리는 교환기를 상당히 비싸게 샀었었는데 그래서 교환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텔레스트라는 교환기를 이제 2012년에 이제 만들어서 그 교환기 판매하는 계열사로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주문에 가장 맞는 마케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경험적으로 SNS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외식 쪽에 SNS 마케팅을 전담하는 크리에이티브 컴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외식에 뭐 미스터피샤나 놀부나 또레오레나 뭐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게 다 있는데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SNS 이제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NT테크의 매출 추이인데 지금 CNT테크는 이제 201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 주문 중개 수수료만 해서 이제 125억인데 실제 한 130억 정도 매출을 주문 중개 수수료로 이제 저희가 매출을 만들어냈고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외식 주문 양은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 그 거래 건수는 2,400만 트랜잭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저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총 65개 브랜드에 3만 개 매장이 저희 플랫폼에 올라와 있고 저희 플랫폼 이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배달의 민족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지금 월 평균 저희한테 한 8천만 원 정도 주문 중개 수수료를 주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고 저희 같은 업을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플랫폼은 뭐냐면은 마케팅 플랫폼과 달리 어떤 저희 브랜드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뭔가 비효율적인 면을 효율화시키고 그러니까 효율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술적인 혁신으로 효율화시킬 수도 있고 생산성 혁신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효율화시켜서 나온 부가가치를 클라이언트하고 쉐어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도 외식 주문 중개 수수료를 직접 운영하는 비용과 외식 중개 주문 중개 수수료를 내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은 한 3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이익을 주는 이러한 그 서비스 플랫폼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외식 주문 중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현재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 7, 8월에 플랫폼을 하나씩 더 오픈을 하는데 올해 8월에 오픈하는 좀 큰 플랫폼이 이웃농촌이라고 하는 농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림부랑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에 대한 직거래 쇼핑몰이 한 6,8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6,800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현을 할 때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은 한 80%가 똑같거든요. 20%만 변형해서 디자인도 받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실제 그 쇼핑몰들을 무료로 만들면서 이 무료 개념의 농산물 큐레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오픈을 하게 되는 플랫폼이고요. 밑에 있는 플랫폼은 이제 날다라는 강의 중개 플랫폼, 강사와 기업들 간에 이제 실제 좀 합리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7월에 오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했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준 것도 사실 스티브 잡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경영권을 뺏기고 잠깐 이제 나가 있는 동안에 아이폰 이전에 픽사에서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제품이 뭐야? 그러면은 사실 뭐 작품이긴 하지만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벅스랍 이런 애니메이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걸 보면서 전 하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예술 활동에 뭔가 몰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사이트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 전산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문예부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글 쓰는 거, 특히 영화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꿈이 기업가의 꿈이었기 때문에 기업가를 위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지만은 영화는 늘 뭔가 이렇게 많이 보고 또 단편 영화도 만들고 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저런 그런 인사이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저만의 해석을 통해서 저도 그냥 취미를
영화 활동을 그냥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거니까 이걸 하면서 하는 게 저 스스로도 좀 더 경영도 잘할 수 있고 통찰력도 커지겠다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이제 저희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고 그리고 사옥도 다 완성해서 다 입주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제가 저한테 첫 휴가를 줬는데 그때 이제 첫 휴가 때 가장 의미 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에 고민하다가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장편. 처음 장편을 만들었는데 여기 29살입니다. 그래서 29살 이거 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시고 나서 이게 뭐 좀 네이버에 이렇게 막 악플도 막 올라오고 평점 1 막 이렇게 그래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영화는 그 청년 실업을 이제 다룬 영화였고 청년 실업의 배경이 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제 대기업만 가려고 하니까 청년 실업이다. 결국 그 얘기인 거고 실제 이렇게 시니테크 같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삼각관계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9살 그 다음에 그 동기 스포츠인들의 어떤 힘든 삶들을 다큐로 만든 겨울냄새 그 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사랑을 말하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현재 이제 개봉을 한 작품들이고 지금 뭐 IPTV나 그 네이버 다음 이런 영화 서비스에 다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뭐 1,500원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입금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외식 주문증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쟁력들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냐면은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의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서 저는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쟁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가 정신인데 지금 영화도 지금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재능 기부로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래서 지금 세계 영화다 모든 수익금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제작비도 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고 실제 저희가 작년에도 뭐 고아원이라든지 뭐 또 IWC 등등을 통해서 이제 기부한 돈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익금의 일부는 늘 물질적인 기부나 재능 기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이 저희 회사에 지금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 사옥에 이제 1층에 남서울대학교 융합비즈니스 학과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학부생들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콜센터 직원들도 고졸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특성화고 출신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 졸업한 사원들이 4년에 한 번씩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도 1년에 지출하고 있는 직원 대상 장학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저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니면서 남자건 여자건 아이를 낳으면은 6개월 동안 기저귀를 대줍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아까도 제가 그 SL2 경영권을 이제 잃게 되면서 상직인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직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구는 실제 저희 회사의 어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꽤 되고요. 그리고 요게 제가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무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이게 사랑을 말하다도 제작비가 2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왜 200만 원이냐면은 제가 혼자 시나리오 쓰고 그다음에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은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점 1을 주면서 욕을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 그래도 보는 사람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질문 3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인 거 아시죠? 네.
당연히 이제 그 CNG 테크의 경영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애정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 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기업가, 영화 감독 이렇게 나와서 반쯤은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표현. 근데 사실 이제 영화는 365일 중에 영화에 투자하는 시간은 7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말에만 하는 활동이니까 그 제 삶의 90% 이상은 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제 벤처 엑셀러레이터 활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사회 환원 활동으로 시작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사회 환원 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지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도 이제 신규 사업을 계속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신규 사업 성공률과 벤처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했었을 때의 성공률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 엑셀러레이팅한 기업의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률이 높은데, 근데 이거는 100% CNT테크 비즈니스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지분의 가치가 결국은 이 신규 사업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벤처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는 부분도 결국은 CNT테크를 위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의 반반입니다. 반은 사회 환원, 또 반은 CNT테크의 신규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아마 제가 그때 그 일찍 철없을 때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업을 한번 이렇게 몰입을 하면은 그 연애할 시간은 없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몰입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해서 저는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부담, 가족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담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게 그 혼자일 때보다 가정을 이루고 사업하는 게, 저는 남자들이 좀 철이 늦게 들잖아요. 근데 애 셋을 20대에 푹 빨리 낳으면은 철이 좀 빨리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네. 그렇죠. 네네. 그 카이스트 랩마다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전산학과에서 제일 많은 이제 그 기업인이 나온 랩이 그 정길란 교수님 내통연구실하고, 저는 이제 오영환 교수님 실험실이었는데 이제 음성인식 연구실을 두 군데였었는데, 그 교수님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이 두 분은 사실은 창업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창업을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교수님이 너는 공부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한 100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창업을 했었었는데, 그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제 동기 중에 실제 교수님 성향 자체가, 아니 카이스트에 들어왔으면 학자가 돼야지라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진 교수님 랩에서는 거의 창업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약간 좀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포지션이 약간 틀리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냥 그 기술력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보다는, 기술력은 없지만은 초기 단계에 사업 계획이 좋은 회사를 저희는 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 중에, 이 사업 계획이 뭐 마케팅 플랫폼이다, 굉장히 많은 광고 홍보가 필요한 사업 모델이다, 그러면 저희는 좀 투자 이렇게 좀 지향을 하고, 이런 저희 같은 서비스 플랫폼 있잖아요. 이 사업 모델인데 뭔가 기능적인 비율을 갖다가 어떤
그 비율을 효율화시키면서 어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가 아닌 뒤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그와 유사한 사업 모델은 저희가 늘 관심을 갖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동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포지션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됐는데 다 떨어졌는데 여긴 날 왜 뽑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건 저희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지만은 개발은 저희가 해주면 되니까. 근데 실제 사업 모델 자체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만든 플랫폼 형태가 가능한 사업 모델이면 저희가 다소 사업 계획서를 좀 불충분하게 썼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맞으면 저희는 이제 좀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